자, 오늘 반갑습니다. 2017년 6월 26일, 6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눌러보십시오.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눌러주세요. 소리 체크하고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들리시면 숫자 1번. 반응이 없으신가요? 네, 들리시네요. 이게 딜레이가 좀 있나 봅니다. 여러분 방송 들으시다가 혹시 시황이든 아니면 정규방송이든 간에 방송 듣다가 조금 느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30분이나 1시간 단위로 F 한 번씩 누르시거나 새로 고침하시는 것이 방송 딜레이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잘 들리시는 것 같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침에 비가 조금 내립니다. 이게 날씨가 무덥다가 가뭄이 심각했죠. 심각한 가뭄 이후에 비가 조금 내리면서 조금 이제 가뭄 해갈이 될 듯한, 목을 약간 축이는 듯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장마가 다시 이제 곧 시작하겠죠. 장마 곧 시작하게 되면 여름 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여름 휴가는 무더워야 좀 한 맛이긴 한데, 그래도 농심을 생각한다라면, 농심이라고 해서 이제 상장 주지 말고요. 네? 농사하시는 분들 마음 생각한다라면, 비가 내리는 게 우리는 나을 것 같습니다. 비가 좀 내리고, 그리고 가뭄도 해갈이 좀 되고 농사 짓는 데 문제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 이슈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증시 먼저 갑니다. 오늘 기사가 많아요. 아침 보니까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빨리빨리 가도록 할게요. 자,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연봉 21,000포인트대 중반. 네, 계속 올라갑니다. 월봉이죠. 연봉 볼게요. 다시 연봉 21,500포인트. 참 잘 가요. 그죠?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잘 될 순 없다. 오르면 내린다. 내리면 오른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경제계죠. 경제계를 집권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고 하고 있긴 한데 언젠가 삼성도 또 어려지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업종이라거나 회사 같은 경우도 다시 살아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흥망성쇠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계속 점점점점점 생각하거나 우상을 탁탁탁 가지 못합니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모습들이 반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 1980년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거의 30년 가까이 계속 오릅니다. 중간에 좀 빠졌었죠. 2000년 초반 정도. 그리고 보면 10년, 20년, 보통 한 20년 단위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1980년에 상승했고 2000년 되기 전에 1990년도 후반 정도에 빠졌다라고 본다면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지나고 이제 2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죠? 다우 연봉지수 봤을 때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월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2만 이하 18,000포인트 선 정도의 지지력을 찾아야 되지 않나, 9,000 정도 빠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가고 있긴 한데 이격이 있기 때문에. 주간 기준 보시면 윗꼬리 음봉이 나옵니다. 일봉상 그림 보시면 이평선 이하 살짝 빠졌죠. 자, 그런 기준 봤을 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조금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6,300포인트대 연봉 마찬가지겠죠.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10년, 20년 되기 전에 좀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네. 회원님이 아침에 제 목소리를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가끔. 좋은 일 있어야죠.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 10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요 격자죠. 격자 두 개 지나기 전에 그 호흡 지나고 난 뒤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 모습 보시게 되면 2010년부터 시작해서 오른 거죠. 그죠? 근데 2017년이니까 7년 됐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서 7년이라 8년, 9년 똑같아요. 다우나 나스닥이 이제 2020년을 전후로 기점으로 해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월간 기준 봐도 이격 있고요. 주간 기준 봐도 6,000포인트 영역의 지지라고는 살짝 닿아주는 자리 확인될 겁니다. 일봉상 그림 보시면 타고 올라가요. 이평 타고 올라가지만 부담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미증시가 이렇게 올라갔지만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 이유는 바로 뉴욕 마감에서 보겠습니다. 자, 전일이 아니라 이건 토요일이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시차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아침 6시 이후에 나오는 기사 보시게 되면 뉴욕 마감이 우리나라의 전일
금요일에 지수 마감일과 유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욕 증시 기술 에너지 덕에 소폭 상승했다. 자, 나스닥이 좀 그래도 괜찮죠. 기술주, 에너지주.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차피 기술주들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코스닥 좋습니다 했던 이유와 함께 나스닥이 나을 겁니다 했던 이유가 기술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에 지금은 4차 산업혁명까지 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발전되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기존 자원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채취했던 거에서 가공을 하고 그 이후에 정보를 만들고 정보를 생산을 한 이후에 그거를 좀 고도화시키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기술주와 에너지주 덕에 소폭 상승이 나왔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주가 반등하고 기술주는 오름세를 이어갔다. 자, 지수 움직임 아까 봤기 때문에 특별히 볼 거 없죠. S&P 전일 대비 올랐고요. 이거 안 봤죠. 에너지 업종이 0.8% 올랐고 기술 업종이 0.7%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소폭 등락 거듭하다가 약보합세 마감됐고요. 주간으로 S&P 500 지수가 0.2%, 나스닥은 1.8%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갔어요. 다우지수는 보합이에요. 자, 연준이 스트레스 테스트 재무 건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은행주들이 주목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4개 은행들이 양호한 자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극심한 경기 침체 기간에 대출할 수 있는 것을 평가됐다. 하지만 금융업종은 하락했다. 자, SK 업종 같은 경우가 공화당 상원안 발표 때문에 급등했지만 하락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언이 엇갈렸다. 확정된 게 아니고 힘을 모아서 간 게 아니에요.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힘을 모아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되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저런 얘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저런 얘기하고 안 모아져요. 오합지졸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연준 회원들 얘기 들어보시게 되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은행 총재가 미국 경제가 이거 외국 사람이니까 미국 경제가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저금리 체계에 확실히 빠져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할 일을 못 찾겠습니다. 재미없었죠? 금리를 인상하는 게 좀 부담된다라는 그 발언을 좀 해요. 그런데 로레타 메스터 클레버랜드 연준은행 총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과열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는 인상해야 된다. 엇갈리죠. 연준 내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 확실히 방향을 잡기가 힘들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감을 못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혼조세를 많이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경기 지표도 뒤섞였다고 되어 있죠. 유가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어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주도의 원유 생산량 감축 합의 이행률이 최고치 기록했다. 그러니까 감산을 많이 했다라는 것 때문에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주간으로 5주 연속 하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시게 되면 내년도에 $30대까지 빠질 거라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들려온 8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일 대비 배럴당 27센트 상승하면서 $43입니다. 유가는 지난 21일 최근 고점 대비 20% 하락이 나오면서 약세장에 진입했죠. WTI 4.4% 떨어졌고요. 주간 기준 5주 연속 하락합니다. 2015년 8월 이후에 8주 연속 하락하면 최장 기간입니다. 브렌트유는 45달러대, 40달러대 초중반 정도에 와 있는데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내년엔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30달러대까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잠시 뒤에 기사 가지고 올 거니까 그때 말씀 더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이러면서 전거래는 그나마 올랐는데 감산 합의 감축률이 106% 달했다. 약속을 지켰다는 얘기죠. 신뢰의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도 그렇고요. 사업과 사업 사이의 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신뢰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노래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뮤지컬이나 연극 뮤지컬 영화 좋아하다 보니까 2000년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때 저기 대학로 가면요. 마리아라는 뮤지컬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할 것 같은데 시즌 계속해서 거기 보면은 그 노래가 있습니다. 믿음이 널락해 하리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인이여 믿음이 널락해 하리라 뭐뭐로 뭐하지 않고 그런 게 있어요. 보면 믿음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업하는 입장도 그렇고 개인과 개인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 믿을만하다 그러면 믿고 가는 거고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여기다 투자를 한다라거나 여기 이 사업 쪽에 우리가
입점을 하게 되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고 볼 때 그 사람이나 그 사업체가 그동안 했던 일들 어떤 식으로 진행했다, 신뢰를 지켰다,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게 되면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한다 그래놓고 안 하고 해준다 그러고 안 해주고 약속 안 지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뢰가 떨어지면서 못 갑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오펙국의 이제 원유 생산량 감축 합의 이행률이 106%니까 초과 달성했어요. 믿을만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나마 좀 올라왔다고 보여집니다. 장기로는 떨어질 것 같아요. 달러는 주요국 통화의 약세를 보였다고 하고 있고요. 엔달러 환율이 뭐 하락했다고 0.1% 하락했다고 하네요. 금값은 달러 약세 때문에 상승. 그러니까 이게 상호 보완이 되는 겁니다. 해지 거래가 비슷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한 거에 하나는 상승, 하나는 하락 베팅해 놓고 올라가면 올라간 거 팔고 떨어지면 떨어진 거 팔고 이런 식으로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보완 입장에서 엔달러 환율이라거나 그 달러 약세가 나오니까 금값은 좀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감 내용 보시게 되면 기술주가 올랐다, 에너지가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오른 이유는 뭐예요? 감산 합의를 106% 지켰다, 약속을 지켰다. 약속 굉장히 중요하죠. 지켜야 됩니다. 자,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갑니다. 코스피 연봉의 형태 계속 올라가죠. 2387.29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2380포인트대라 신고가 달성이 됐죠. 그죠? 저는 종가는 78.60이에요. 계속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갈까요? 이것도 이제 구간을 좀 설정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표시를 해볼게요. 좀 보기 편하게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점을 어디로 볼까요? 자, 어디로 보는 게 좋을까? 이 정도? 그러니까 하나 이제 요 격자 모양 있죠? 격자 모양으로 봤을 때 이게 거의 10년입니다. 10년 지나고 났을 때 여기서 고점을 찍고 좀 빠지죠. 튀었다가 또 좀 빠지죠. 격자 모양의 상승이 나왔다가 극자 모양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5년 동안 상승이 나오고 격자 모양이죠. 이렇게 격자 한 칸 안에. 그 이후에 바로 또 급락이 한번 나왔었어요. 지금 횡보 중이긴 한데 우상향이 나오면서 지금 최근 5년 동안 또 올라갔죠.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원래 여기서 한 조정이 나오거나 한 1600이나 400포인트까지 오면 여기서 또 기회가 오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증시는 계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 격자 기간 5년, 10년 동안 계속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마무리 단계입니다. 역시 2020년이 그 기점이 될 것 같아요. 20년 전후가.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주요 시기로 해서 조정이나 하락 가능성이 있다. 다우나스닥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우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비슷하다 보여집니다. 월봉 기준 보시면 지난달까지 이번 달까지 7개월 동안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정말 거의 최단기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랜 시간 오르면 오랜 시간 조정이 나오거나 단기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월간 기준 이번 달 연봉 나온다라면 다음 달 이후에 추가로 2200이나 2000포인트 예상해야 되죠. 코스피 주봉 형태 역시 2200 정도에서 주요 맥점 만들어집니다. 자, 일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찰버터요 또 2300포인트 영역에서 300 중반에서 300 이하 200포인트 중반 혹은 200 정도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 그 맥점 자리가 되거나 지지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지만 언제 하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종목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 나는 종목은 수익 이후에 보이전 대응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장치 걸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익 났으니까 홀딩하고 가지고 갈 게 아니에요. 갔다 오면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대비 반드시 하시고요. 자, 코스닥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양음양 예상대로 2년 전에 얘기했던 시황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연말에 제가 얘기했던 게 16년에 기회가 오고 17년에 올라간다. 그렇죠? 2년 미래 바라봤던 겁니다. 제가 이제 예언을 하지 못하지만 예상은 할 수 있겠죠. 1년, 2년 뒤에, 3년, 5년 뒤에. 저는 10년 뒤의 모습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 농담 같죠? 보고 있습니다. 10년 뒤의 모습까지 예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그때 시기에 뭐 이런 이야기들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성장할 만한 것들 보고 있습니다. 왜? 다 리포트가 들어와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리포트 외에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에 대한 거라거나 증시에 대한 거라거나 투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거기서는 IT의 부분들을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IT 관련이라거나 서비스 관련이라거나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살고 어떤 게 죽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가 보여요. 저는 10년 뒤가 보입니다.
30년 이전까지 해서 2030년까지 보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연봉만 보고도 야금야금 나옵니다.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 올해 대선이 연말이 치렀으면 이거 지금부터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대선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갔다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 70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월봉상 그림 봐도 괜찮죠. 이번 달 680, 670, 60 정도 유지가 된다면 또 700 뚫고 좀 더 가면 800도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주간 기준 보시면 양 이지만 횡보 중이고 버팁니다. 2편 끌어올립니다. 일봉상 그림 보시면 어때요? 버텼죠? 코스닥 좋다라고 했어요. 양호하다. 외국인들 수급도 들어오고 형태도 좋고 구간도 좋고 양호한 모습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다우나스닥 같이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이제 2020년까지 해가지고 2020년 전후에서 어떤 변곡이라거나 조정이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느 정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본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수익 구조를 형성해 놔야 됩니다. 확신을 합니다. 저는 2017년이니까 3년 안에 뭔가 안정적인 수익 구조라거나 아니면 투자 자금을 늘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는다라거나 장기 투자를 해놓는다라거나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셨죠? 참고하시고요. 자, 기사가 많으니까 빨리 가도록 할게요. 기사가 12개 정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가겠습니다. 돌발악재로 주가 하락해도 손실 최소화. 참 이게 서비스라거나 상품 같은 경우가 시대라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주 바뀌고요. 다양한 게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상품 나온 거예요? 커버드 콜 펀드라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보통 주식형 펀드 가입하면 주가 오를 때 수익 나고 주가 떨어지면 손해 보는 게 당연한 거죠. 주식형이니까. 그렇죠? 근데 돌발악재로 주가가 하락해도 손실을 줄이는 모책을 장착한 커버드 콜 펀드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뭘까요, 그게? 자,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주식형 펀드. 주가 떨어져 수익 나는 파생 상품 콜옵션 매도 두 가지를 결합했다고 합니다. 해지거래 비슷한 거네요, 말하자면. 주가 오르면 수익 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주가 떨어지면 콜옵션 매도로 얻는 수익으로 손실을 보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콜옵션이 주가 지수 일정 수준 다다르면 사자를 낼 수 있는 권리인데 주가 떨어지면 매수자 콜옵션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자 펀드 운영사는 판매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러니까 위아래 베팅 둘 다 한다는 얘기를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보게 되면 해놓고 올라가면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선으로 잠깐 볼게요. 이건 뭐 간단한 옵션 거래 형식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기준가가 있어요. 기준가가 있고 여기서 베팅 두 개를 하는 겁니다. 오를 거다를 베팅해서 만약에 한 1000주를 베팅해 놨어요. 하락이 나올 거다 한 1000주 베팅해 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가가 올라요, 진짜. 올라서 한 10% 올라간다. 그러면 이걸 보유선 대응하겠죠. 그리고 떨어질 거에 베팅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손실 볼 거 아니에요, 그죠? 한 3에서 5% 정도 올라가게 되면 손절해요, 손절. 손절 쳐버립니다. 손절.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올라가는 건 10% 가고 있고 수익 나는 건 10%고 손실 보는 건 3에서 5%입니다. 5% 손절했다 칩시다. 그러면 얘가 10% 벌었고 얘가 5% 까먹었기 때문에 통찰로 보게 되면 5% 수익 난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0% 빠져가지고 수익이 10% 났어요. 근데 오를 거라 베팅했는데 얘 빠지니까 5% 손절해버렸습니다. 그럼 5% 수익 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해지거래 비슷한 거로 이제 이름 바꾼 거죠. 커버드 콜 펀드라고 해가지고 주식형이랑 파생시 엮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완벽한 대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2% 3%대에서 오락가락해요. 그럼 본전적인에게는 오늘 손실 날 수도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에 떠니까 뭔가 좀 말을 바꾼다라거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좀 돌려가지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고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걸 파는데 이거는 무슨 효과가 있다. 이건 저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바꾼다는 거죠. 말장난은 아니겠지만 기존에 있던 방식 형식을 조금 돌려서 비슷한 이름으로 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모르면 그런가 보다 좋은가 보다 싶어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이 상품이 단기 급등장에는 펀드보다 수익 높지 않아요. 단기 급등 나올 때는
보이지 주가가 올라 수익 나지만 매수자 급등한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콜옵션 행사하기 때문에 매도자 손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펀드 중 콜옵션 매도가 매우 적게 유지하기 때문에 전체로 손실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본전치기를 할 수 있게 최소한 본전을 팔 수 있도록 수익이 크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좀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가 곤두박질, 하반기 글로벌 증시의 부담이다. 자, 유가 빠지면 안 좋아요. 올라도 안 좋아요.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특히나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용의 덕, 중도의 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절반 간다. 중간은 간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이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절반 간다. 근데 절반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너무 특출나거나 두각을 보이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그냥 묻어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는 유가의 그 적당한 가격대는 40에서 50달러대라고 했어요. 그 이상 오르거나 그 이상 빠지면은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근데 유가가 곤두박질을 통해서 내년에 30달러까지 빠질 거라는 얘기가 들려서 좀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엔 중국 A주가 MSCI 신흥지수 편입되면서 국내 증시의 자금이 빠져나갈 거다라는 것 때문에 하락 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오히려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문제됐던 거는 유가였어요. 국제유가가 지난주에 4.4% 내리면서 5주 연속 하락하면서 에너지 업종에 부담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럴당 42달러, 3달러 떨어지면서 유가가 미국 셰일 오일 증산에 30달러대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돼 있죠. 증시에 별로 안 좋은 얘기 나옵니다. 경기지표 중에 국제유가 흐름 같은 경우도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 부분들 이런 거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자, 유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차를 몰고 운행을 하시게 되면 기름값 떨어지는데 뭐가 문제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산업이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산업 자체에서. 그렇죠? 그래서 유가 하락은 충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빠지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 겨냥한 공매도 투자 상품 나온다. 공매도에 얘기도 할 겁니다. 지난주에 보니 공매도가 득보다 실이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 때문에 좀 어려워요. 주식시기 힘들어요. 공매도 없애야 됩니다. 얘기도 하지만 쉽게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없애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그걸 좀 이용하자라고 해서 상품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큐브 아이셀렉트라고 해서 투자자가 상승 하락 종목 선택을 한다. 증권사가 ELS 맞춤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공매도가 거의 외국인 기관이 활용을 해요. 개인들은 못하죠. 대차 거래라고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쉽지는 않아요. 제도상으로 개인도 공매도 할 수 있지만 좁은 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공매도를 하기 위한 주식을 개인 빌려주는 거 꺼린다. 그러니까 대차 거래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빌려줘도 10개 미만 정도 돼요. 불가하다. 기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한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우니까 개인들이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좀 하이브리드처럼 해가지고 엮을 수 없나.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 이번에 지난 2월에 QV 아이셀렉트 롱숏 플랫폼 200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걸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개인의 공매도 투자기를 열어준 상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2월인데 4개월 됐는데 이제 뉴스에 나오네요. 투자자 오를 것 같은 종목과 내릴 것 같은 종목을 골라서 꾸미면 기초자산은 주가 연계증권 만들어서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금 500이면 250 매수, 250 매도. 아까 얘기했던 건 똑같은 거예요. 돌발악재 주가 급락해도 손실 최소화하는 상품 비슷한 겁니다. 위, 아래 둘 다 베팅한다는 얘기잖아요. 둘 다 베팅해놓고 일정 구간 넘어서면은 잘 가는 건 놔두고 빠지는 건 정리하고 손실 나는 건 정리하고 잘 가는 건 놔두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구조가 가능하게끔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글로벌 헤지 펀드 매니저처럼 개인도 안방에서 공매도를 통한 수익 누릴 수 있다. 근데 이게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워요. 예를 들어가지고 손절할 만큼의 손실이 났어요. 그러니까 상방이든 하방이든.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으로 5% 잡고 하락 5% 잡았는데 마이너스 5.1% 가가지고 손절했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올라갈 때 5.1% 가서 일부 수익 났는데 다시 본전까지나 마이너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수익을 못 내요. 이런 위험 부담도 공지를 해야 돼요. 공지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간에 좋아 보이게 만들려고 상품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고 생성하고 있고 이름 바꿔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서 맞춤형 발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미 올리는 주식 공매도. 자, 지난주랑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공매도 관련 얘기인 것 같습니다. 폐지할 땐 득보다 실이 크다. 왜요? 알아야죠. 왜 그런지. 그냥 그렇대요가 아니라 왜 그런지 알아야겠죠. 자, 말 많은 공매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겠죠. NC소프트 주가 폭락 사태, 공매도 쏟아지면 11% 급폭락했다. 불공정 거래 의혹 조사 진행 중이다. 폐지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나쁜 정보가 제때 반영 안 되면 투자자에게 피해 전가되고 금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도 있다.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 주식 빌리기 어렵고 정보 격차가 있다. 개인 투자자에게 불공정 게임이다. 이게 이제 NC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NC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 M입니다. 출시를 앞둔 20일. 주가 11% 폭락하니까 공매도 세력의 주가 폭락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한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가 폭락은 리니지의 핵심 인기 요소 중 하나, 거래소 컨텐츠. 저도 2000년 초반 때 PC방 알바를 하면서 방학이면 대학 다니면서 방학 때면 서울 올라와서 PC방이든 편의점이든 알바를 했어요. 그러면서 밤에는 알바하고 편의점도 저녁에 알바했어요. 밤에만. 보통 10시 정도에 출근해가지고 다음 8시까지 10시간 알바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집에 가갖고 잠깐 자고 일어나갖고 오후에 나와서 대학로 가거나 뭐 공연 보면 영화 보러 다니고 그리고 또 일하고 알바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편의점 PC방 알바를 할 때 사장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 캔들아 너 리니지 하냐? 안 합니다. 해봐 재밌어 내가 도와줄게. 21회까지 키워준대요. 했었죠. 그때 그 광장에다가 캐릭터 모아놓고 거래도 하기도 하고 거래소 가갖고 거래하기도 하고 해서 그게 현질을 하니 어쩌네 돈을 버네 어쩌네. 그게 핵심이잖아요. 사실은 리니지 게임 핵심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소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주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컨텐츠가 제외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큰 거죠. 그죠? 굉장히 큰 겁니다. 배재현 부사장이 보유주식 8,000주를 최근 매도했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콘텐츠 제외됐고 주식 매도했다. 동시에 공매도 쏟아집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공매도 규모가 6월 1일부터 19일까지 하루 평균 3만 주 121억이었는데 갑자기 19만 주에서 760억으로 늘었어요. 120억에서 700억으로 늘었어요. 다음은 31만 주 1121억. 상장일 최고치까지 찍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의혹이 있을 것 같다. 이걸 알고 있는데 먼저 팔아버린 거예요. 먼저 팔아버리고 빠진 다음에 사갖고 갚으면 되니까. 그쵸? 주식회 상생 이후로 올라갈 만큼 오래된 투자 기법인 탄생 당시로 올라갈 만큼 오래된 기법인 공매도가 이번 NC소프트 주가 폭락 사태뿐 아니라 세계 증시에서 숱한 주가 폭락의 원흉으로 지목이 되었다. 근데 꿋꿋하게 유지를 합니다. 왜요? 왜 유지할까요? 유지에 맞을까요? 아닐까요? 왜 유지할까요? 박스권 증시가 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가 없는 거 파는 거잖아요. 미리 팔고 떨어지면 사가지고 갚고. 그쵸?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과 장사가 있어요. 사과 장사가 있으면 그 과일촌이 쫙 있잖아요. 과일 동네가. 손님이 사과를 10박스를 주문했어요. 10박스 주세요 했는데 5박스밖에 없어요. 그럼 옆집에 가갖고 야 5박스만 빌려줘. 내가 좀 이따 줄게. 빌려다가 팔아요. 그 다음에 또 사과 사다가 물건 받으면 갖다 갚는 거거든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내가 없지만 미리 옆에서 주변에서 가져와서 미리 팔고요. 그 다음 사다 갖다 주면 돼요. 왜? 도매가로 받아오니까 싸잖아요. 손님한테 팔면 이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는 걸 파는 거예요. 만원짜리 주식이 하락할 거나 예상되게 되면 빌려서 만원에 팔고 주가 하락해서 9,000원 되면 다시 사가지고 1,000원 버는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물론 똑같은 제품이 아니면 안 되겠지만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공매도라는 기법 자체가 거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탄생과 함께 고안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부판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제시 리버모어라는 투자자가 1929년 미국 대공황 때 공매도 통해 1억 달러를 벌었대요. 1억 달러니까 1,000억 정도 되겠네요. 1,000억. 영화에도 나옵니다. 테러리스트가 미국
본토에 테러를 하면서 테러하기 전에 공매도를 미리 때려놔요. 대차 거래로 공매도 때려놓습니다. 2년도 없는데 빌려가지고 주식 공매도 관련해가지고요. 다 매도 때려놔요. 일단 공매도 때려놔요. 공매도 처리해놓고 그 다음에 폭탄 터뜨리죠. 거래소라거나 아니면 뭐 백악관이라거나 이런 데다 폭탄 터뜨리고 테러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공포 때문에 지수는 떨어지겠죠. 주가 떨어지고 유가 시장 폭락하겠죠. 그죠? 이거를 이제 공매도도 있겠지만 옵션이나 선물 파생 이쪽으로 영화는 파생 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충격이 워낙 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해가지고 갖고 막 영화에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다고 돼 있죠. 2000년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 증시가 상승세 보였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나? 올라가는데. 그런데 박스권 갇히고 나면서 용수펀드가 헤지펀드 시장 커지면서 공매도 위력이 배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서 오르고 내리니까 올랐을 때 팔고 공매도로 때리고 떨어질 때 사서 갚기도 하고 또 신규로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땐 팔고 공매도 때리고 떨어지면 또 수익 챙기고 또 사서 그걸로 올리고 수익률이 급증을 했겠죠. 자, 그때 당시에 이게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한미약품 악재성 공시를 하기 직전에 공매도 물량 나온 뒤에 주가 급락한 뒤에 개인 투자자 피해 많이 입었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 감사 보고 나오기 전 직전 공매도 쏟아지면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가 하락 때마다 몰매를 받는다. 안 없애나 못 없애나 얘기 나옵니다. 왜 안 없애는 걸까? 왜 못 없애는 걸까? 한시적으로는 금지를 시키지만 다시 부활을 시켜요. 공매도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가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필요악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없애지 못해요. 그렇죠? 공매도가 시장의 효율성 높인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없애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금지한다고 효과가 크지 않겠다 또. 그리고 금지한다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빠지긴 빠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없애지도 못하고 장려하기도 그렇고 애매하다. 그런데 필요악처럼 느낀다 라고 얘기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개인에게 불리한다는 것 때문이에요. 투자 방식 자체가 누구나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게 되면 돼요. 정보를 받는다라거나 아니면은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들이 똑같이 비슷한 정보나 동일한 시간에 정보를 받고 매도하기 쉽다라면 상관없는데, 미리 정보를 받고 큰 자금이기 때문에 먼저 선점을 해서 매도할 수 있고, 이런 차별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 거래소에서는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 부당이득을 얻는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엄벌에 처해야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근데 확정적으로 뭐 하겠다 나온 건 없네요. 좀 아쉬운 일입니다. 점점 이제 공매도 개선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하니까 부분들도 나와주겠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사가 시간이 3분이네요. 너무 많이 얘기했다. 중요한 얘기라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네요. 빨리 갈게요. 12개 기사인데 지금 5개입니다. 상장사와 계약까지 내부정보 입수, 준내부자 부당거래 늘었다. 자, 왜 그럴까요? 시장이 조용하고 별거 없으니까 정보라도 받아가서 하겠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 마음이 참 그래요. 마음이 좀 그래요. 상장 주식도 그렇게 해가지고 시대 차익 버들어간다. 이게 경제가 만들어놓은 문제예요. 경제가 만드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타개를 해야겠죠. 위반자 27% 고발, 61% 수사기관 통보했다 돼 있습니다. 10년 전 그린스펀 대자비 이주의 수득액기, 중앙은행의 긴축 의지에도 장기금리는 하락한다. 물가 상승 전망 낮은 영향, 국제유가 내림세.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자회사 삼총사 수익은 AK홀딩스 하반기도 맑음. 그러니까 자식 잘 키워놓으니까 효도한다는 얘기예요. AK홀딩스의 그 자회사 핵심 자회사가 3사 제주항공, 애경유와 애경산업이 돈 잘 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 잘 벌으니까 아버지 이번에 제가요 사장이 됐어요. 이번에 이사가 됐어요. 이번에 돈 많이 벌었어요. 아버지 용돈 좀 드릴게요. 차 한 대 뽑으세요. 집 한 대 사세요. 라고 해서 돈을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효도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회사 같은 경우도 수익성 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키우고 성장시켜 놓으면 나중에 편해요.
간단하게 이해되시죠? 효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나옵니다. 여기 좋아지면서 AK홀딩스 같은 경우도 좋다.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좋다. 비상장사도 많이 있습니다. 조만간 상장이 또 되겠죠. 애경산업, AK캠텍, 애경화학, AKSND, AM플러스 자산개발이 지분이 거의 50% 이상 80%까지 갖고 있는데 재정부의 애경유황 상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익을 내고 영업이익이 늘어난 부분에서 받았던 걸 가지고 다시 상장을 준비하겠죠. 그러면 자식들이 또 돈 많이 벌어다 주겠죠. 좋은 얘기입니다. 자, 코스피 상반기 영업이익 전년비 23% 올랐는데 IT가 독식했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디스플레이가 1931% 올랐대요. 얘기했잖아요. 미래는 IT입니다. 소프트웨어 IT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IT,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AI라거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미래에셋 대우가 자본 확충을 내년 이후로 보류한답니다. 8조 초대형 IB 전략 연기. 왜? 지금 경기 상태 보세요. 어렵겠죠. 쉬겠다는 얘기죠. 몸살이겠다는 얘기죠. 자, 이거 문제가 좀 돼요. 기준금리는 안 올리고 가계대출에 페널티 주겠다 하느니 아니 왜 그러시는 거죠? 서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가계대출 먹고 살라고 한 건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금리를 안 올리실 거면 그것도 좀 놔두셔야지.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자, 가상화폐 이더리움 폭락했답니다. 투자에 주의할 점은. 제가 지지난주에 회원님들이 물어보세요. 이더리움이라거나 비트코인에 뭐 투자하면 어떨까요? 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직 모르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뭔가 확실하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추세라거나 흐름이나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투기 단계로 보여져요.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안정화된 뒤에 하는 게 맞습니다. 더 가면 어떡해요? 딴 거 좋은 거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기회는 많이 나옵니다. 알고 있는 거 확실한 것만 하십시오.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삼부토건이 매각이 좀 어렵다는 얘기 나오죠. 진통이 있다고 하네요. 27일 날 이행보증 50억 납부 및 양해각서 체결. 7월 초 가격 조정, 7월 중순 잔금 납입. 연장됐어요. 우협, DST, 컨시소시엄 이행보증 납부가 연장됐다고 하네요. 막판에 그 난항이 좀 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해서 진행이 좀 늦다라는 얘기 다 들려옵니다. 근데 이걸 재료로 갔던 분들의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죠. 여유를 갖고 가야 될 것 같죠. 자, 58분에 마이크 넘겨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한 20초 남았네요. 자, 마지막 인사드리고 넘겨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월요일 원래 수익 나야 되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 수익 잘 내시길 바라고요. 제가 기를 팍팍 넣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박 나십시오. 지금까지 아침 시황의 양봉 캔들 레드 캔들이었습니다. 마이크 넘겨드립니다.